네, 키워드 탑5 확인해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 일단 초반부터 너무 흥분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워워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IMF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1% 가까이 떨어뜨렸더라고요. 이거는 관세 영향이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관세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2.7%의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1.8%로 0.9%포인트 하향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이 확실히 관세 때문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이번 이 리포트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관세로 인해서 급하게 20일 만에 자신들의 어떤 전망치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결국 관세가 주는 어떤 글로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번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 것뿐만 아니라 이 침체 가능성도 기존에는 한 25% 정도였는데 그것이 40%로 이렇게 상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관세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트럼프 정도만 제외하면 누가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권위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이 그냥 확인을 해줬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IMF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게 민감하게 좀 들리긴 하네요. 그리고 IMF가 원래 1월 달에 내면 보통 잘 안 바꾸거든요. 아 그래요? 안 바꾸는데 지금 4월이니까 3개월 바꾼 거기 때문에 네. IMF까지 바꿨다는 거는 진짜 트럼프가 큰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큰일 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보게 되면 나빠지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내렸기 때문에 한국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 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화가 되면 한 번 더 수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후에 올라오면 그나마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더 이상 관세를 괴롭히지 마시고 좀 풀으시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세를 가정한 그런 지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정한 거죠. 가정한 거.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 중국과의 관세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또 이것 또한 다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는 해보는데 근데 일단 조금 신경 쓰이는 건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 전망치도 높여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가도 확실히 조금 높였고 특히 이 IMF도 높였지만 IIF라고 국제금융협회가 있는데 국제금융협회가 미국이 한 3분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한 4.6%, 4.6이요? 네, 4.6%까지 올리고 오히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경제 성장률을 좀 마이너스를 좀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네, 3분기는 한 0.8% 그리고 4분기도 0.3%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제시를 했던 만큼 이 부분 좀 함께 좀 어느 정도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게 다 관세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3분기에 다시 한번 또 플러스로 얼마든지도 갈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관세가 앞으로도 올해 전체를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주요한 테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IMF가 이렇게 좀 경제 전망을 하향하는 과정에서 사실 함께 고려했던 소프트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자신들도 이렇게 경제 전망을 또 크게 하향했다라는 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이제 소프트 데이터, 특히나 이제 미래 뭐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면 기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도 좀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물가가 올라오는데 그 금리를 인하하라고 강조했던 트럼프 말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넌센스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가 오르는데 어떻게 금리 내립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의도가 없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제 관세 내려줄 거니까. 지금 전직 교수님이 이제 옆에 계시는데 제 아는 분이 예. 그분 말에 의하면 경제 교과서 없는 걸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의아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닌가? 그럼요. 아직 됩니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거는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닙니까? 아직 파월은 끝난 거 아닙니까? 파월 건. 파월 그렇죠. 건 끝난 거기 때문에
다시 잘 옹립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파월을 자를 생각은 없다. 그치만 금리 인하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서를 또 달긴 달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뭔가 트러블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파월이 원하는 대로 물가 안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 안 올라가려면 관세 지금처럼 유지하지 않고 내려주면 다 같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우려들이 사실 증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다음 장표를 좀 보시면은 두 가지 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표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사이클.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하고 어떤 섹터가 하락을 하는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경기 둔화 사이클이라고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이 사이클을 보면은 경기 둔화 사이클에 상승하는 섹터는 일단 필수 소비재 그리고 네. 부동산, 네. 에너지, 유틸리티가 상승을 하고 최근에 좋았던 네, 섹터잖아요.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가 이제 임의 소비재와 기술 섹터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지난주에 어떤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도 뭐 부동산, 에너지, 그러니까요. 유틸리티가 모두 다 이렇게 상승한 섹터에 올라와 있고 S&P 500 평균보다도 낮았던 유일한 두 가지 섹터가 임의 소비재와 기술 섹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좀 증시는 좀 시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약간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면서 이런 좀 상승과 하락의 모습을 보였고 만약에 이것이 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 둔화 다음이 침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체로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중요한 변곡점 시기에 그래도 이번에 좀 긍정적인 여러 발언들이 나와서 향후에 좀 이 나아가고 있는 침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흐름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진짜 뭔가 상황이 좀 바뀌면 침체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기의 어떤 둔화는 조금 불가피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프트 데이터들,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확 갑자기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뭐 완전히 초록불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완전 빨간불이었다가 조금씩 노란불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들 이제는 조금씩 접어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면요. 그 실마리가 여기서 한번 또 발견이 됐죠. 파월 해고할 의도 없다. 아니 본질적으로 본인이 해고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것 또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아마 이 기사가 애프터 마켓 때 나온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진작 좀 말씀하시지. 이게 약간 장대, 시장 때. 일부러 그렇게 장대. 타는 것 같아요. 약간 일부러요? 예, 일부러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어닝 나온 다음에 하니까 같이 뭉쳐진 것 같아 지금 발언이.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사실 부족한 테슬라의 어닝을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또 펌핑을 같이 하는 도와줬던 역할도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좀 끈끈한 거를 이렇게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심리를 계속 파악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나왔던 기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를 생각은 없다. 다만 금리 인하는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확실히 이제 원래는 계속해서 이제 파월에 대한 어떤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이제 질문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자신들이 네.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해임할 의도는 없었다 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였고 시장을 정말 끝까지 하락까지 이끌고 갔던 이슈를 좀 너무나도 손쉽게 이렇게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꿔버려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본인은 되게 재밌겠죠?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바뀌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폴리마켓이라는 이 베팅 사이트 같은 데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파월 해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거의 절벽을 떨어지는 것처럼 저희 이거 어제 봤잖아요. 그렇죠? 어제 봤죠? 22%? 22%였는데 진짜 네. 바로 급전직하했네요. 9%포인트 내려왔네요. 네. 빨리 내려왔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 한마디에 너무나 크게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장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UBS에서는 좀 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전반적인 행동들을 완전히 좀 믿지 못해서인지 오히려 분명 파월 해임하지는 않더라도 네. 오히려 좀 후임자를 좀 빠르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는데요. 자르지 않지만 후임자는 뽑고 싶다? 네, 굳이 얘기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림자 연준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수렴청정 같은 대리청정 같은 그런 네, 느낌이구나. 이제 미리
지목을 해서 파월의 영향력을 쥐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미리 지목했던 차기 연준 의장을 통해 자신의 어떤 정책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그 쪽으로 방향성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트럼프가 또 그릴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UBS가 좀 주장을 제기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빠르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주요 후보 2명은 한 명은 케빈 워시 그리고 한 명은 케빈 헤셋인데요.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더 주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케빈 워시입니다. 아, 그래요? 이미 케빈 워시는 지난번에 이미 만 35세에 최연소로 연준 이사가 된 경력도 있고요.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이제 아닌데 네. 대신에 트럼프 1기 당시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케빈 워시를 한번 연준 의장으로 원래 지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와, 그 나이에 이 나이에. 네, 근데 만 35세. 네, 그 당시에 이제 연준 이사가 됐고 지금은 훨씬 이제 그때보단 나이가 그렇죠, 들었지만 그렇죠. 네, 예. 그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문우신 그 당시 재무장관이 네. 이제 이런 케빈 워시 말고 파월을 추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케빈 워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만약에 케빈 워시가 된다면 그래도 시장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의 성향을 좀 살펴보면 약간은 매파적인 경향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미국 어떤 고립주의랑은 다른 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막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립주의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 옆에 있는 케빈 헤셋은 지금 최악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저도 헤셋 네. 저 사람은 많이 예. 들어봤어요. 몇 이분이 번. 경제자문위원장인데 그렇죠. 이분을 보니까 케빈 워시가 월등해 보여요 지금. 아. 이런 의도 아닙니까? 이런 의도 둘이 붙여놓고. 헤셋이 어떤 인물이죠? 근데 지금 현재 예. 어떻게 보면 파월의 해고를 직접적으로 좀 이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죠. 본인이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본다고. 맞습니다. 야 그분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두 분에서 보게 되면 워시가 훨씬 강한 그렇죠. 반응이 있게 뽑힐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오늘 이제 파월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사실 예. 어제 그래도 증시도 좀 긍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어제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좀 새로운 후보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생각보다. 충격적이진 아, 않겠다라는 그것도 있었구나. 네. 예. 그런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상대성으로 이렇게 같이 올려 보이는 효과. 그렇죠. 그러면 헤셋이라는 인물은 뭐 지금 뭐 굳이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후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사실 시간도 아직 자를 거 아니면은 1년은 넘게 남은 거니까. 그렇죠? 그쵸. 예.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어쨌든 트럼프의 뭐 단점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스캇 베센트가 계속 그런 인물로서 지금 자리매김한 것처럼 케빈 워시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가 가만 보면은 되게 머리를 잘 써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머리를 잘 쓰는 것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아, 되는 그래요? 거예요. 우연인가? 아니, 왜냐면 머리가 좋은 분이시면 네. 좋은 분이시면은 막말로 그 파워를 다시 이렇게 유지할 때는 솔직히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그다음에 쓰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무슨 의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렇죠. 그 핑계 된 듯한 멘트는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그쵸. 솔직함이 없는 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나오지 않겠죠? 이런 분들은 얘기는 더 이상 네, 안 아마 나오겠죠? 안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은 당분간은 안 보이는 걸로. 일단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 있었던 정도로만 것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세 번째 키워드 덕분이죠. 시장이 원했던 트럼프의 백페달, 백페달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뭐 쉽게 말해서 은어로 빠꾸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절대 이제 사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인데 원래는 그렇죠.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야 되는데 돌아가게 만든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여러 실책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표처럼 정말로 현재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율이 20% 정도인데 90일만 지나면 30%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30%까지는 가지 않도록 백페달을 밟은 이 트럼프의 여러 발언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먼저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시장의 포문을 좀 열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 물론 중국 관세가 직접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먼저 JP 모건 서밋에서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완전히 분리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런 협상 테이블에 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좀 행동이다라고 굉장히 좀 완화적으로 그리고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조금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포문을 열었고 그 뒤를 이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서 중국 관세 뭐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나는 중국과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뭐 이상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관세율은 분명 현재 145%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분명 이제 이 상당히라는 단어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뭐 상당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본인의 기준의 상당히와 우리 기준의 상당히가 다르니까. 특히나 이 제로가 아니라고 한 말 자체가 약간 사람을 되게 좀 밑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뭐 20%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3, 40을 생각을 했을 텐데 네. 0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러면 20 정도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까지도 지금 나올 만큼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이제 숙제는 남아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베센트의 머지않은 미래라는 거는 보통 몇 개월이 머지않은 미래일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왔는데 실제 질문이 나와서 내각에 어떤 한 분이 야 이거 보통 몇 개월 아니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거든요. 6개월 이상 걸리면 우리가 보통 니어텀 뭐 단기 머지않은 미래라고 표현하기 좀 먼 거 아닙니까? 이게 very near future거든요. 예. very near future.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건데 네. 한 달, 두 달, 아니 6개월이 최소 걸린다기 때문에 네. 이거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나왔던 기사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6개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네, 실제로 아폴로 매니지먼트에서 평균적으로 원래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 상호 간의 사이닝이 일어날 때까지 평균 18개월 정도가 걸리고 실제 이 무역 제도가 실행되는 데까지는 4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 확률 90%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8개월, 45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시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그 개월 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 할 때 한 품목 결정하는데 8개월에서 8개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가까운 미래? 제 지금, 기억으로 예, 그때 예. 일기 때 철강 관세 갖고 줄다리기 했을 때도 예. 거의 트럼프 임기 막판에 거의 타결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몇 년 어떤- 걸렸던 예. 일이라서 일기 때 생각해 보면 뭐 이게 베리 니어 퓨처가 도대체 언제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2기 때는 저는 이렇게까지 관세가 200 몇 퍼센트, 145%까지 빨리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올린 만큼 뭔가 본인들이 또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료가의 비판이 나오는데 너무 이 3인 자체 이분들이 약간 낙관론을 너무 써먹는 게 아닌가. 낙관론 카드를. 아 그래요? 말도 머지않은 미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상당히 내린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할 때 뭔가 시장에서 낙관을 끄집어내갖고 장을 올리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숫자를 제시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게 약간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일단 뭐 시장이 기다렸던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요걸 고지고대로 믿기보단 조금은 그 비판적인 시선도 그런 좀 필요하다. 기사가 많아요. 지금 많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볼 필요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나왔던 그 상당하다는 거, 먼 미래라는 거는 사실 가까운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말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러네요. 거니까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기에는 좀 먼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낙에 전례를 많이 그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부 다 말로 이렇게 예.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숫자 없이. 예. 그렇군요. 연구원님도 뭐 비슷한 의견을. 네, 확실히 워낙 단어들이 다 추상된 단어들의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좀 감내해야 되는 스스로 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동시에 지금 어찌 됐든 뭐 일본과도 그리고 대한민국과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인도랑도 지금 막전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혹시 성과 나오는 건 좀 없습니까? 아직 이제 정확하게 계약 체결 자체로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인 JD 벤스가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나서 또 무역 협상과 관련된 좀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 근데 여기는 왜 벤스가 가가지고 총리랑 만나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나 잘 만나지 않고 아, 바쁘기 때문에 네, 바쁘시기 때문에 네, 항상 또 그렇군요.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 올리는데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아, 바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벤스 부통령이 갔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인도에 좀 손쉽게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일부 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 협상이 끝나게 됐을 때 정말로 테슬라가 인도에 잘 진입하게 되고 또 예.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같은 주요 상거래 업체들이 또 잘 진입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라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력이 워낙에 그럼요. 예. 크다 보니까 이런 주요 IT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거대한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좀 벤츠와의 협상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또 USTI랑 그리고 이 미국의 인도의 상무부가 어디까지 협상을 할지 협상 범위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정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협상만 좀 빠르게 하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빠른 어떤 숫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벤츠가 찾아간 이유가 보니까는 그 벤츠 부인이 우샤 벤츠로 인도계입니다. 인도계.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있군요. 냉정에 가면 본인이 안 될 것 같은 약간의 좀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간 걸로 보이고 그건 좀 잘했네요. 예, 전략적이네요. 잘했죠. 잘했고 그 지겨운 단어 진전. 진전 있다고 하면 항상 진전이 없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도랑 만약에 얘기가 잘 되면 트럼프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걸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인도라는 시장은 뭐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결국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뭐 10억이 넘는 그 인구들의 데이터를 또 진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갑자기 좀 무서워지네요. 트럼프의 시장 파괴적인 정책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또다시 관세인데, 결국 동남아시아산 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최대 3,521%라는 좀 믿을 수 없는, 사실 거의 처음 보는 숫자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이거 그래서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누가 약간 루머 퍼뜨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팩트더라고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실제로 이제 부과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네. 특히 이제 이번 이 태양광 관세를 하게 된 경위가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돼서 좀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중국의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된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동남아시아산 그중에서 4개 국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해당 국가는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4개국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번에 3,500%가 넘는 이 관세를 맞은 국가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그쵸. 네. 태양광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결국 특히나 이번에 관세를 매기면서 상무부가 분명히 중국의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때린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양광 패널들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 반덤핑 관세가 좀 부과가 된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한 거죠. 예. 이득 본 거. 과거부터 네. 예를 들면 다른 기업들, 다른 경쟁사들이 예를 들면 한화큐셀 그리고 뭐 퍼스트솔라 이런 기업들이 애초에 문제 제기를 좀 했던 부분이고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냥 관세를 때릴 게 아니라 반덤핑 관세를 더해서 때려야 된다라고 해서 나왔지만 어쨌든 3,500은 조금 놀랍기는 하죠. 네. 특히 반덤핑 관세가 최대 271%였는데 네. 나머지 3,000%가 넘는 게 약간 상호 관세 부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워낙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아마도 태양광 패널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제한가도 같은 상황이 아닐까. 또 이번에 엔페이지 에너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맞아요. 엔페이지 에너지 실적도 사실 좋지 못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좀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기업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힘든 시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기사 보고 나서는 좀 약간의 마음이 아팠는데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은 지금 대항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딱 집어 산 거기 때문에 마치 본보기 하듯이 예. 조금 약간의 좀 비열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아까 했지만 3,521% 똑같 맞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마 보지 못하는 관세가 나온 게 아닌가 이번에 최고 기록을 세운 거죠. 그렇겠죠. 예.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팩트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예. 예. 이 외에 또 다른 시장 파괴적인 정책 아까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는 네. 또 뭔가요? 그 다음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는 정책이긴 한데 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나머지 다른 국가들과 좀 연동시키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약품이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확실히 비싼 편이고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사실 상당한 또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도 했고 또 PBM사들도 그와 함께 많은 이익을 누렸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다른 국가들과 좀 연동시키겠다, 즉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원래 한번 하려고 제안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안 되면서 이제 실시가 되지 않았지만 예. 2기는 분명히 지금 1기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서 예. 만약에 또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약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헬스케어 기업들, 특히 제약회사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정책인데 아니 근데 이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약가를 하락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약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그 가격 기준이 필요한데요. 예. 그 가격 기준을 이제 해외 기업들과 아마 이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거에 맞게 좀 자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걸 이렇게 싹둑 자른다고 저거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면은 확실히 그래도 미국 약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느껴지는 게 뭐 그렇죠. 캐나다 대비해서도 118% 비싸고 뭐 독일 대비 125%, 뭐 영국 대비해서는 155%, 심지어 한국과 비교하면 205%라는 와. 한국 대비해서는 정말 3배로 비싸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좀 자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제약회사들은 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다 비용인데. 점이죠. 네. 예. 또 실제로 한 7년간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850억 달러 정도 예산이 줄고 뭐 연간으로 4천억 달러가 넘는 뭐 이익이 좀 줄 수 있다. 그런 전반적인 보험과 관련된 비용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 과연 이제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좀 굉장히 좀 파격적인 만약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지난번처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우려는 갔되 너무 크게 걱정하실 네.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옆에서 조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약가 인상의 가장 주된 범인이 로비입니다. 로비. 미국 로비 합법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로비니까 이거 하지 말자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비가 다 약가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로비는 아시겠지만 그 값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요인까지 보시면 큰 문제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헬스케어 섹터가 최근에 사실 방어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것도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주면 미국인들은 또 트럼프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뭐 약값을 많이 내려주는 거니까 그런 게 계속 머리를 쓰고 있나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듣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실적 예상치 하회 그러나 주가는 달랐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실적을 먼저 좀 가볍게 살펴보면은 확실히 실적만 놓고 보면 이번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뭐 하회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실 탄소 배출권 매출이 수익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적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 순이익이 한 4억 2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크레딧 수익이 5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지금 이 전체 순이익보다도 컸습니다. 와, 그래서 그거 진짜 적자 날 뻔했네요. 정말로 조금 적자가 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실적 굉장히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매출도 사실 전년 대비 한 20% 하락했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이제 로보택시 계획, 특히 6월에 오스틴에서 하겠다고 했던 그 계획을 정말로 실제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하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 다시 한번 좀 생기고 특히나 이번에 사실 이 오스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정말로 이 로보택시로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시행을 할 수 나오느냐 안 있느냐, 나오느냐. 정말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그거였죠. 때문에 네, 아마 로보택시 실제로 시행 규모는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 자체는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다는 점, 그 점을 좀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와 함께 이런 저가 차량도 정말로 최근에 관세 때문에 실제로 미뤄진다 했었잖아요. 네, 미뤄진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하겠다, 상반기 내에 또 저가 차량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번에 이 역시도 하나의 신뢰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실적 발표 어닝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반기에 대한 질문은 상반기가 지금 아닙니까? 네.
상반기를 5월 말까지 보더라고요, 이분이. 네, 한 뭐 6월 6월까지 쳐줘야죠. 6월까지. 네. 상반기인데요? 상반기인데? 네, 상반기는 6월까지. 6월까지 봅니까? 네. 아직 한참 남았네.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 아닌가. 체감상 그냥 봄까지만 상반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여름까지 보는 게 상반기군요. 아까 지금 5월 30일까지 충분히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여유가 예, 있네요. 뭐 한 3개월만 늦춰지면은 예. 6월까지 로보택시 나오고 저가형차 나오면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아이비 얘기는 그 상황이 되면 또 연기할 것 같다. 또 달라질 수 그때 있다. 보시면 되겠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 그 채팅창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실적은 전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실적이 아니었어요. 숫자는 실제로 적자가 날 뻔도 했었고 그랬으면 진짜 사단이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뒤에 어떤 발언들이 뭐 로보택시도 할 거다, 저가형도 나올 거다, 사이버캡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 안정이 됐던 것 같고 거기에 진짜 방점을 찍어줬던 건 도지썰이었죠. 요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도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필요했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원래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역시도 자꾸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집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쵸. 약간 풀풀됐죠. 비판적으로도 했거든요. 원래는 정말로 거의 약간 신봉론자처럼 막 맞아요. 로보택시 자율주행만으로도 뭐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막 이러면서 항상 언제나 이제 목표가를 보면은 데나이브스가 가장 높게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랬을 만큼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이제 테슬라에게 굉장히 큰 악재이고 반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얼마나 결국 돌아와서 얼마나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냥 도지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갈 거고 이제 또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음 달이 얼마 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4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웃기긴 하네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 맘대로 막 나 다음 달부터는 주 한두 번만 나갈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역시 똑똑한 분인데 오늘 인터뷰 때 보니까는 본인은 처음부터 관세를 반대했다. 그렇죠, 그렇죠. 말을 강조해갖고 이분이 이제 뭔가 주주를 생각한 어떤 그런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도찌는 지금 주에 한 번이지만 조만간 그냥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걱정은 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도지 내려온다는 가정하에는 부사장님은 테슬라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이 없는 분들은 어제 실적을 보게 되면 3년 만에 최악 시절 봤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캡코 업종에서는 좋은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안도하는 거는 주주분들, 기존 주주분들 안도하는 거지 신규 매수할 분들은 아직까지 매수할 마음이 전혀 없죠. 그걸 이해 못하시면 안 되는 거고 혹시 유럽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참 막 그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켰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 실적을 보고 새롭게 매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기존 주주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좀 좋아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도 바닥은 찌긋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영 연구원님은요? 네, 사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좀 매력적인 가격대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미 대통령 당선 전에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지금 매수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시지만 분명히 이제 미국 주식이라는 게 사실 숫자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크게 늦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포모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 약간만 하시더라도 약간만 하시고 그쵸, 크게 들어가시려면 그래도 좀 숫자 보시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마 이번에 정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오스틴 로보택시가 좀 시행이 되겠지만 또 혹시나 만약에 안 되면 또 올라가다가 크게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하도 말을 약속을 안 지키니까. 특히나 이제 올 초에 정말 테슬라 생각했던 주가와 현재 가격이 정말 괴리가 큰 만큼 아마 그 당시에 현재 테슬라의 이 모습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때 워낙에 정말 뭐 도지를 정말 시작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좋은 가격이고 투자를 할 만하지만 그래도 좀 분할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그래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이번에 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 중에 좀 독특했던 발언이 모델 3나 모델 Y는 향후 전체 시장의 한
15% 정도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왜 뭐냐라고 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85%는 결국 로보택시다. 그래서 마치 아이폰이 그냥 나머지 수많은 핸드폰 회사들이 디자인만 가지고 경쟁할 때 아이폰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그렇죠. 결국 로보택시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그곳에 굉장히 좀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그래도 좀 보시고 나서 천천히 이제 그 미래가 가는 과정에서 함께 조금씩 분할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